제보가 쏟아지더라고요. 저 고문당에서 각막이 튀어나왔어요 라는 제보도 있었고 국정원에서도 이제 연락이 와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납치됐다라는 제보자들이 했던 공통적인 말이 공항에 마중 나온 승합차를 타고 거기에 타는 순간 납치가 시작됐다라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탈출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마약 그리고 도박 이거를 접목시켜서 자발적으로 이 범죄단지에 종속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 상식적으로 내가 여기서 편의점 알바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벌기 힘든데 1000만 원 준대. 그거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하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녕하세요. 뉴스로 수다 떠는 사람들 뉴스다입니다. 기자들이 기사에 다 담지 못한 이야기 가볍지만 깊게 수다스럽게 풀어드립니다. 자,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죠. 우리 청년들이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감금, 폭행, 납치, 강제 마약 투약까지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사건 작년에 KBS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단독 보도 이어갔던 원동희 이원희 기자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치외교부에서 국회에 출입하고 있고요. 작년까지 사회부에 있으면서 캄보디아 보도 계속 해왔었고 올해도 관심 가지고 계속 보도 이어가고 있는 원동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동희 선배랑 같이 지금 정치외교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입하고 있고 이전까지 사회부에서 한 2년 정도 취재하다가 최근에 정치부로 와서 캄보디아 취재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장한 모습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오가고 총을 찬 경비원들이 순찰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취재 결과 여기가 바로 투자 리딩방 등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손에 수갑 차고 삼단봉으로 두드려 맞고 온몸에 물질이 잡히고 그 물질이 다 터지고 사람들 4명이 올라와서 그냥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일단 핵심 내용은 중국인 총책 일당이 캄보디아에 대형 범죄단지를 차려두고 그 범죄단지에서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스캠 사기,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로맨스 스캠이라든지 이런 로맨스 스캠 사기를 벌이고 있는 그런 범죄단지를 차려두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인 조직원을 모집하는데 그 조직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을 향한 감금과 납치, 고문, 범죄들이 자행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좀 범죄 그 안에서 뭐 납치나 감금 이런 사건 위주로 좀 보도가 됐다면 올해는 그게 조금 더 악랄해졌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마약 투약을 강제로 당했다거나 그 범죄단지 위치 자체도 이전에 보도됐던 거는 그 프놈펜 인근의 외곽에 있는 것들 위주였는데 최근에는 이게 그 산악 지역이나 외진 곳까지 더 들어가서 취재진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까지도 들어가서 좀 심각해졌다 이런 내용을 올해는 보도하게 됐습니다. 죽여버리기 전에 마셔 빨리 쭉 더 세기 남성은 결국 하얀 연기를 마시고 뱉기를 반복합니다. 마약 강제 투약입니다. 20대 한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보코산 인근 지역에서만 대형 범죄단지 5곳이 더 확인됐습니다. 작년 8월에 첫 보도를 하셨잖아요. 최초로 어떻게 취재를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제보를 받아서 제 취재를 시작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 현지 그런 범죄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이 저희 취재진한테 메일로 자기가 이제 지인의 소개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한국을 향한 투자 리딩방 사기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게 너무 사기 규모가 너무 크고 또 수법이 너무 악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자료를 줄 테니 한국에서 좀 보도를 해서 범죄 심각성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사실 처음 메일 받았을 때는 신뢰가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럼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신 다음에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해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들어왔고 USB를 하나 건네받았어요. 그래서 USB를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 중국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정말 수만 장의 파일이 들어있었거든요. 피해자들의 뭐 인적사항, 계좌번호, 전화번호부터 또 중국인 총책 일당들이 한국인 그런 조직원들한테 교육을 하는 이런 식으로 투자 권유를 해야 돈을 많이 끌어낼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음성 파일, 그 대본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정적으로 저희가 거기서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들의 번호로 연락을 해서 이런 피해 사실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돈을 보내신 사실이 있냐라고 했을 때 맞아요. 제가 작년에 3월부터 4월까지 얼마를 보냈었는데 사기를 당해서 지금 소송 중입니다. 라고 그런 답변들이 다 일치가 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자료들과. 그래서 진짜 제보구나.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현장 취재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2차례 캄보디아에 가셨잖아요. 가서 취재하는 과정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 별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캄보디아라는 곳이 낯선 곳이고 처음 그 제보자가 단지 제가 이런 범죄를 벌이고 있어요가 아니라 저 여기 갇혀 있어요 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제보자가 저희한테 했던 말도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고 겨우 한국에 와서
탈출을 했다.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좀 이게 좀 가도 될까라는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요. 고민을 하다가 좀 짧게 갔다 오자. 그래서 3박 일정으로 이렇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갔는데 가서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제보자가 있었다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프놈펜 한복판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선텐이 짓게 된 승합차를 빌려서 잠복을 했는데 온몸에 문신이 된 한국인들이 막 음료 꾸러미를 엄청나게 많이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제보자가 했던 말이 거기서 이제 간식도 사다 주고 또 도시락 배달을 시켜 먹으면서 사기를 쳤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럼 저기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하고 몰래카메라를 하나 들고 갔어요. 원래 제 생각은 그 건물 앞에서 제지를 당하고 돌아오는 게 목표였는데 갑자기 들여보내주더라고요. 저희가 방을 알아보러 왔다고 하니까 대기실에서 기다리니까 한국인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외형은 호텔이었던 거예요? 호텔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구글에 예약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알아보려고 했더니 어디서도 예약은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뭐 레지던스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단기 렌트 같은. 좀 성공적으로 취재를 해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8월에 처음에. 굉장히 이제 그때 굉장히 핫하게 나갔거든요. 나름. 그래서 이제 제보가 쏟아지더라고요. 저 거기 갇혀 있어요. 지금 갇혀 있어요도 있었고 저 고문당에서 강막이 튀어나왔어요라는 제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충격적인 제보들이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또 저희 보도를 보고 국정원에서도 이제 연락이 와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KBS가 한 번 더 취재를 하게 된다면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보를 취합을 해서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단지 3곳을 딱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태자단지, 망고단지, 원구단지인데 국정원에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라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취재를 갖고 그렇게 이제 범죄단지 모습을 담아서 두 번째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시사기획창 캄보디아 유토피아 저도 막 빨려 들어가듯이 봤는데 보면 수일 동안 공항 앞에서 잠복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발로 뛰는 추적 끝에 범죄단지를 발견을 하신 거잖아요. 그 과정 좀 설명을 해주세요. 캄보디아에서 납치됐다라는 제보자들이 했던 공통적인 말이 뭐 취업 사기든 아니면 대포 통장을 팔러 갔든 납치되는 과정에서 공항에 마중 나온 승합차를 타고 거기에 타는 순간 납치가 시작됐다라는 거였어요. 지금은 좀 비행 스케줄이 달라졌다라고 들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캄보디아에 들어가는 비행기가 2대가 있었거든요. 밤에. 예, 그쯤에 공항에 있으면 정말 무슨 시상식을 방불케 할 만큼 그냥 하얀색 까만색 승합차들이 공항 그 게이트에 쭉 줄을 서 있어요. 물론 뭐 그게 다 납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거기에 타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찍고 그게 납치라고 저희가 어쨌든 보도를 하려면 실제로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들을 추적을 하는데 계속 저희가 놓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길도 잘 모르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또 운전도 잘하더라고요. 계속 놓치다가 3일째 밤 되는 날에 파란색 잠바를 입은 나이 많은 한국인이었어요. 좀 나이가 있으신 한국인이었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 느낌인데 확인되지 않은 거고 그냥 뭔가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셔서 법인 통장은 남아 있으니까 법인 통장을 비싸게 팔려고 오신 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의 남성분이었어요. 딱 오자마자 이제 인증샷을 조직원 같은 사람이 찍더라고요. 그 사람이 승합차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했는데 철제 담장이 둘러쳐진 누가 봐도 수상한 건물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몇 시간 동안 기다려봤어요. 나오나.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위험하니까 일단 철수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와보자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그 차는 사라져 있었고 저희가 그래서 그 운전자를 제가 그 영상으로 찍은 게 있어서 그걸 저희 제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운전자가 태자단지라고 하는 범죄단지에서 한국인들을 총 들고 감시하던 조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납치됐구나라고 해서 저희가 신고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분의 인적사항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신고는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고 그런 과정을 담아서 한번 보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통장을 비싸게 사준대라는 말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현지 조직에 연락을 취했을 때 광고글 보고 연락을 드려요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돈을 여비를 주진 않아요. 왜냐면 그 돈을 뜯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그분들이 이제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KTX 역 앞에 왔습니다라고 인증샷을 찍으면 그러면은 KTX 타고 서울까지 가는 딱 그 돈만 보내줘요. 그러면 이제 KTX 타고 저 서울에 내렸습니다라고 인증샷을 찍으면 인천공항 갈 때까지 또 그 돈을 보내줘요. 그럼 인천공항에 가면
저 인천공항에 왔습니다. 여권이랑 뭐 통장 사본이랑 같이 찍어서 보내주면 이제 비행기표 값을 보내주는데 그래서 작년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입국 수속이 시작되면 그 젊은 한국인 청년들이 땅바닥에 통장 사본 깔아두고 막 이렇게 막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저런 사람들만 잘 신문해도 납치되는 거 좀 막을 수 있고 좀 수사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거를 저는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건데 또 모르고 보면은 뭐 여권 잃어버렸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분명히 범죄단지에서 뭐 납치, 고문, 뭐 피해당한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한국인들 대상으로 사기친 사기범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취재할 때도 어떻게 들어가게 되셨냐, 그리고 어떻게 탈출하게 되셨냐 경위를 이제 꼼꼼하게 캐 묻게 됐는데 이게 탈출 경위를 말하다 보면 자기도 솔직하게 그 과정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뭐 이런 뭐 조직원에 가담하기도 했고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로 취업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 정말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도 정말 몰랐던 건가는 취재를 하면서도 계속 속으로 생각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문제인데 피해가 명확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납치, 감금, 고문 피해를 당했다. 저희가 취재했던 분 한 분 같은 경우는 온몸에 그 고문의 흔적이 남아서 이렇게 올렸을 때 물집이 들고 막 터지고 이런 게 명확하게 보였거든요. 그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다라는 게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는 거니까 그런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텔레그램에서 고수익 알바를 보고 이제 가신 분도 계세요. 돈도 벌 겸해서 이런 게 있네 해서 따라갔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뭐 통장을 요구한다거나 갔더니 이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걸 하는 곳이었던 거죠. 근데 뒤늦게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나는 못하겠다, 이 일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돈을 내라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몸값을 요구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당장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감금 수순으로 가는 거고 감금해서 그 안에서 강제로 이제 착취당하고 보이스피싱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고수익 알바였다면 요즘에는 약간 불러들이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저도 그 텔레그램에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조직원이 운영한 텔레그램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취재차 한번 그 대포 통장 좀 팔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봤더니 캄보디아나 중국에 이제 그냥 며칠 가서 좀 쉬다가 오시면 된다. 어려운 일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한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한국인들이 탈출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가면 아예 탈출도 못한다. 이 사람들을 납치해서 고문해서 거기서 이제 못 빠져나가게 좀 강제로 일을 시켰던 측면이 있다면 최근에는 마약 그리고 도박 이거를 접목시켜서 중독되면은 계속 그 마약을 찾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마약 비용을 예를 들어 가부를 해가지고 쓴다든지 일한 비용을 주지 않고 여기서 땡겨 써가지고 한다든지 해서 이 빚이 쌓이면 또 탈출할 수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이 범죄단지에 종속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고문을 했다라면 고문을 해서 강제로 일을 시켰다면 지금은 자발적으로 도박하고 마약은 얘네들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다. 해피한 거다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처음엔 그 마신다는 게 마약인 줄은 몰랐어요. 가부를 내서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 마이팅이 있으면 한국을 안 돌려보내죠. 갈 수가 없죠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캄보디아에 갔는데 내가 여기서 편의점 알바에서 200만 원, 300만 원 벌기 힘든데 1,000만 원 준대. 그리고 내 통장을 돈 받고 사준대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범죄일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인식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막연한 인식. 범죄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한국에서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러니까 일단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서도 뭐 이렇게 처음에 잘 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뭐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본격적으로 범죄가 시작되면은 이게 범죄구나라고 탈출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서 일을 계속 하시다가 본격적인 납치라든지 뭐 폭행이 시작되면 그제서야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교민들 도움을 받아서든 아무튼 어렵게 구출됐는데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고액 알바라고 이제 소개를 받고 범죄단지 안에 들어갔어요. 범죄단지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성을 만난다라든지 매춘을 한다라든지 마약을 한다라든지 카지노를 한다라든지 이런 유흥이 접근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거기
범죄단지 안에서 텔레그램 한 통만 보내면 바로 마약이 배달이 온다라든지 주말에 다 같이 나가서 매춘을 하고 들어온다라든지 그런 유흥을 이제 돈 벌면서 즐기다가 뭐가 일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폭행을 받고 감금이 돼서 그러다가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 한국에 탈출해서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 다시 이제 출근할 곳도 없고 수중에 돈도 없고라고 하면 그때 이제 그런 화려했던 생각이 나는 그런 기억이 좀 즐거웠던 나서 시절.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어요. 자, 이제 정부 대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뒤늦게 이 송환 열심히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주말에 실제로 60명 넘게 송환이 되기도 했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비판이 많잖아요. 네. 왜 범죄자들부터 빼내냐 판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이 모르고 가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해도 그분들이 어두운 면에 기여한다, 뭐 범죄에 기여한다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았어도 거기서 정기 고문당하고 막 묶여서 매 맞고 이런 것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어쨌든 거기 한인회들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범죄에 가담을 하다가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금 이제 한국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이 잡혀 있는 한국인들이 뭐 1000명까지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구출과 수사 과정에 빨리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부에서 시아누크빌에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경찰서에 현지 경찰 파견을 해서 뭐 합동으로 무언가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익히는데 이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존에는 캄보디아에 현지 파견 경찰관이 딱 한 명 있는데 그조차도 이제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직접 일을 한다기보다 우리 대사관에 파견이 된 형태로 일을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조가 쉽지 않은 구조였는데 이제 코리안 데스크가 생기면 아예 현지 경찰과 함께 일을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그러니까 범죄에 가담했는지부터 순수한 피해자인지 이런 거를 뭐 엮어내는 것부터 좀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 잘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는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죠. 왜냐면 거기에 저희가 코리안 데스크를 한 20-30명 보내면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많아봐야 2-3명 보낼 텐데 그러면은 거기에 납치 건수가 올해 들어온 것만 해서 330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2-3명이 현지 경찰들 설득해서 330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추적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로만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작년 보도 때는 이 정도 반향은 아니었거든요. 올해 더 큰 반향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올해 저희가 숨진 20대 한국인 박모 씨 필로폰을 강제 투약하는 당하는 영상을 구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보도 직후에 이제 외교부도 영사협의회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 캄보디아 납치 문제에 대해서 총력 대응을 주문하시니까 이제 정말 모든 언론과 정치권과 그다음에 또 정부의 시선이 다 거기로 쏠려서 이슈화가 된 것 같은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납치 문제를 보도했던 게 작년 10월 말이니까 그때 보도됐을 때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움직였다면 반년만 빨리 움직였다면 사실 이번에 사망한 그 예천 출신 대학생은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던 한국인들 아마 드러나지 않은 한국인 사망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한국인 피해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고민하고 있을 뭐 20대, 30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군가에게 해줄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드리고 싶은 말은 간단하죠.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취재하면 취재할수록 뾰족한 해결책이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캄보디아 정부는 미안하지만 부패한 정부였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세게 나온다고 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한 번에 변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 모든 범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텔레그램 저희가 이제 수많은 범죄에 활용되는 걸 봐왔지만 그거 그렇게 쉽게 수사될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 한국인 청년들이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안 가야 된다. 그게 좀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고수익 알바라든지 나의 통장을 누군가 사준다라고 했을 때 가시면 안 되고 캄보디아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을 때 좀 통후추 먹으면서 아름다운 경관을 보는 그런 관광 목적으로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지난 1년 동안 취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저희가 보도한 거에 댓글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고수익 알바에 속아서 가냐. 친척들이 큰 돈을 벌게 해준다 해도 믿으면 안 된다. 근데 하물며 한국도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큰 돈이라니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만 한번 다시 생각해봐도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오늘 원동희 이원희 기자 모시고 캄보디아 범죄단지 취재 뒷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기사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하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대신해서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